자,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2단원의 5, 6차시예요. 5, 6차시고 그리고 교과서는 98쪽부터 102쪽까지 두 차시니까 좀 기네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정조 이후의 왕들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영정까지가 그냥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순헌철인데 이때가 세도 정치가 말도 못해서, 세도 정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외척이라는 거예요. 외척.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왕은 무조건 전주 이씨잖아요. 근데 왕하고 그 사돈을 맺은 집안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안동 김씨 그리고 풍양 조씨. 이렇게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가 그때 당시에 외척 가문이었는데 엄청 무서운 가문이야. 진짜 뭐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던. 그래서 이 외척 가문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외척이 그거지. 외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 쪽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부인 쪽 사람들. 세도 정치가 나타났어요. 이들은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익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지. 그 돈 주고 벼슬 팔고 막 관직 팔고 이런 거지. 나오네. 그 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 벼슬을 임명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했어. 벼슬에 나가려고 뇌물을 바친 일부 관리들은 또 뇌물에 쓰인 비용을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100만 원을 주고 벼슬을 따왔으면 그 100만 원을 수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엄청 이게 받았단 말이야. 이 나쁜 놈들이. 이 세도 정치와 농민들 불만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무렵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적 실권을 차지했다. 이거는 조금 천천히 얘기하고, 이게 봐봐. 이걸 봐. 너희 옆집 세금은 내가 내거란데 이게 오가작통법이라고. 진짜 나쁜 건데, 오가작통법이라고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무거우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산적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집 5개를 묶어 서로 감시하라고. 그래서 한 집이 도망가잖아? 그럼 이 집 세금을 4명이 나눠서 내는 거야. 정말 최악이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감시를. 왜냐면 워낙 세금이 무겁고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걸 뭐냐면 이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대출 제도로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를 빌렸어. 쌀 한 가마를 빌렸으면 이거 쌀 한 가마에 뭐 이자 조금 쳐서 갚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빌린 곡식에는 모래와 곡식 껍질이 더 많았대. 그러니까 이 속에다가 벼만 넣은 게 아니고 모래도 집어넣고 막 곡실 껍질도 넣고 이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거에 이자까지 갚으라고. 너 때릴 거야. 맴매 너 다 맞아야 돼. 너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나라가 진짜 개판이지. 나라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땠냐면은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 이름이 이하응인가 그럴 거야. 근데 이게 이때는 어땠냐면은 이제 그 내가 선생님이 그 세도정치 외척 가문이 안동 김씨, 이하응이 있었을 때가 아마 안동 김씨였을 거야. 안동 김씨가 전주 이씨 중에 멀쩡한 사람들은 다 막 죽이는 거야. 왜냐면은 똑똑한 왕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주 이씨를 다 막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하응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도 왕족인데 막 멍청한 척을 하는 거야. 멍청한 척. 막 맨날 술 먹고 개처럼 왈왈 짖고 막 이런 걸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주희 씨가 이항 얘는 이상한 애구나. 그래. 그럼 이제 왕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다가 이하응한테 어린 아들이 있었어. 12살쯤 됐나? 그래서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면 고종인 거지. 고종. 그럼 고종인데 흥선대원군은 갑자기 누가 됐어? 졸제. 왕의 아버지가 됐지.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왕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 된 사람은 흥선대원군밖에 없어. 근데 흥선대원군이 왕이 너무 어리니까 이런 걸 이제 섭정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게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게 된 거야. 왜냐면 왕이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한 10년간을 흥선대원군이 직접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동시, 김씨나 이런 사람들과 외척 가문의 세도 정치를 다 이제 뭔가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빠밤. 흥선대원군이 약간 눈빛이 무섭게 생겼지, 그치? 여기서 뭐 잠깐 얘기하자면 고종의 부인은 이제 그 민씨인데 우리가 흔히 뭐 명성황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이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분도 외척 좀 많이 해서 어쨌든 고종의 부인은 민씨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민씨 가문이 많이 나오니까. 자,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잘못된 점을 고치고 왕 중심으로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세금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납부했던 돈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간편하게 바꾸고 재산을 쌓던 서원을 일부만 남기고 정리했다. 이 서원이 진짜 하드캐리인데 서원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사립고등학교 느낌이거든. 사립고등학교 느낌인데 이 고등학교면 공부만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 가서 맨날 술만 먹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서원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나라에서 너네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서원에 돈을 준단 말이야. 근데 공부는커녕 막 놀기만 하고, 그리고 또 서원에서 공부한다고 들어가 있던 사람들 있지. 그 학생들은 또 세금이 면제가 돼. 그러니까 서원이 완전 나라의 돈 빨아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물론 몇몇의 훌륭한 서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다 때려 부신 거야. 이게 그 서원 중에도 사액서원이라고 있어. 사액서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왕이 현판을 준 거야. 현판이 뭐라고 할까? 그 왕이 이름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그 서원의 간판, 예를 들어서 뭐 소수서원 이런 간판을 왕이 직접 내린 그런 서원들이 있어. 그런 서원을 이제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사액서원들 말고 나머지는 다 두드러 부신 거야. 장난 아니지. 흥선대원군은 왜 서원을 정리했을까? 서원은 학문이 깊고 지혜가 뛰어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의 인지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우리나라에는 백운동 서원이 가장 먼저 생겼고 이후 서원은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 선생님 아까 한 소수서원 있지. 근데 봐봐,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원이 지닌 본래 역할보다는 관청을 대신해서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성을 함부로 부리고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세금을 늘리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한 거지. 이 47개가 사액서원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공부하는 곳이야 원래는. 근데 얘네들이 세금 빨아먹는 그런 나쁜 거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됐다 그래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법궁이 어디야? 경복궁이잖아, 그죠? 경복궁이 불탔는데 그동안 그래서 경복궁에서 왕들이 지내지 않고 뭐 다른 궁전에서 지냈단 말이야. 근데 왕실의 권위를 살리려고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했어. 근데 뭐 이거가 물론 왕실의 권위를 올리는 데는 되게 뭔가 도움이 됐겠지만 이거를 지으려고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잘 사는 사람들한테 기부금을 거두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겠지. 또 이게 제일 이것도 있는데, 여긴 교과서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당백전이라고 있어. 당백전. 그 당시에 화폐 이름이 뭐냐면 상평통보라고 하는 자, 상평통보라고 하는 엽전이야. 상평통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뚫린 거 있잖아요. 엽전인데 이거에 100배 단위를 지닌 화폐인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당백전이 생기면서
그 물가가 엄청 상승하게 된 거지. 영어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무슨 한 일은 되게 좋은 일도 많아요. 뭐 서원 정리하고 세금 줄이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이 경복궁을 지으려고 무리하게 당백전을 만들고 막 백성들을 동원해서 지은 거는 이 백성들을 좀 힘들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또 이때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서로 이제 외교를 맺는 거야. 외교, 국교를 맺는 거지. 그런 게 좀 약간 유행이었어. 서양 사람들이 동양으로 와가지고 막 강제로 국교를 맺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먼저 그 강제적으로 국교를 먼저 맺게 돼. 그래서 외국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나라에 왜 찾아오냐면 그냥 뭐 우리나라랑 친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찾아와, 처음에는. 근데 배를 이렇게 탁 타고 왔겠지.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친구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강화도라고 있어. 강화도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지도를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잘 안 했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도를 검색을 해서 보여줄게. 자, 강화도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 들어가는 길목이야. 서울 들어가는 길목. 그러니까 인천이거든. 행정광역시로는 인천인데, 그러니까 강화도로 들어오면 이제 한강을 타고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로 프랑스군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 외교하자고. 근데 왜 외교하자고 찾아왔냐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 서양 선교사. 뭐 천주교, 뭐 개신교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는 성당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종교를 이제 전파하려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에 대해서 되게 관대했어. 흥선대원군이 원래 이제 흥선대원군하고 천주교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욕을 한 거야. 야, 네가 왕의 아빠인데 천주교를 그렇게 감싸고 있으면 돼? 왜냐면 천주교는 제사를 안 지내고, 그리고 뭐랄까, 신분이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신분사회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흥선대원군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야. 그게 그 1866년에 이제 병인 박해라고 해요.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지. 근데 병인 박해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선교사가 프랑스한테 연락을 해. 우리 이렇게 많이 사람들 죽었다. 그래서 이걸 핑계로 이제 강화도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전투 막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 피해는 있었지만 물리쳤어요. 병인 양요인데 물리쳤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그 강화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강화도에 오해규장각이라고 있었어요. 정조 때 규장각 만들었잖아, 왕실 도서관. 근데 규장각에 약간 부속 시설 같은 외규장각을 강화도에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 있던 중요한 문서들이 있어. 보물 같은 거. 막 예를 들어서 뭐 의궤라고 해서 왕실 행사 있을 때 적어놓는 책들 같은 거 있거든. 그런 거를 이 프랑스 군인들이 다 훔쳐간 거야. 그래서 좀 안타깝게 됐지. 뭐 근데 이 당시에 뭐 훔쳐갔던 게 이것뿐만은 아닌데, 이게 다 프랑스 왕립도서관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좀 안타깝죠.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게. 프랑스가 약탈했던 문화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의 여성학자로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던 박병선 박사, 이 사람 때문에 이 존재가 알려지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질지 심체 요절을 발견해서 세계에 알렸다. 이거 여러분 알고 있죠? 고려 때 청주 흥덕사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뿐만 아니라 국립도서관 창고에는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가 발견했는데, 이 중에 의궤가 있다 그랬어. 이 의궤가 왕의 결혼이나 장례, 건축, 행사 모습이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왕실의 중요한 도서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이제 에피소드인데, 우리나라 초고속 열차가 뭐예요?
KTX지, KTX.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초고속 열차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초고속 열차가 없으니까 외국 기술을 받아서 초고속 열차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초고속 열차에 탐을 냈던 나라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독일이었어. 근데 프랑스의 초고속 열차는 떼제베라고 TGV 이렇게 해서 떼제베. 독일은 IC 이렇게 써서 이제 이체라고 읽거든. 근데 이제 서로 이거를 막 이제 넘겨주겠다. 이제 우리나라한테 팔려고 하는 거지, 기술을. 근데 이제 프랑스 거를 사기로 한 뭐 다른 조건들이 많이 있었겠지. 뭐 프랑스가 뭐 기술이 좋았거나 여러 개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의궤를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돌려준 건 아니고 우리나라 건데 빌려오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어쨌든 그 덕분에 떼제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프랑스 떼제베랑 KTX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조선 사람들은 외국의 침략을 받은 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이 서양 놈들 다 때려 죽여야된다고 생각했겠지 뭘. 그러면서 뭐 서양과는 친구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막 우리나라 군인들도 많이 죽고 막 그랬으니까. 자, 1866년에 병인 양요가 있었어요. 병인 양요가 있은 다음에 1871년에는 미국이 이번에 놀러 왔어. 이걸 이제 신미양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미스터 선샤인의 거의 초반에 배경이 신미양요였어요. 거기 유진초이 나오는데 그 유진초이가 미국 군인이잖아요. 1871년에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조선군은 미국에 맞서 강렬하게 저항했으며 미군은 20여일 뒤에 스스로 근데 엄청 죽었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나 이 싸움에서 광성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진지 있어 전투를 할 수 있는 곳과 함락되고 어제연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 뭐 이것도 뭐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이 사람들이 뭐 미국 군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뭐 거의 뭐 대동강인가 한강인가 배 끌고 들어와서 막 쏘고 막 먼저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격을 했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깃발도 뺏기고 막. 근데 미국에게 뺏긴 수자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빌려오는 조건으로 또 보관되어 있대. 뭘 빌려, 자꾸 우리나라 거를 빌려와서. 되게 가슴 아프게. 아유, 슬프다. 이렇게 해서 1871년에 이제 신미양요가 끝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심지어 독일인이 한 명이 흥선대원군의 아빠의 묘를 파내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겠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라는 걸 세워서, 척화비는 뭐라고 써있냐면 외세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얼마나 흥선대원군이 화가 많이 났으면 이런 비석을 전국에 곳곳에 세워놨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다른 나라랑 친구를 절대 맺지 않겠다. 나 지금 화가 났어. 약 이런 뜻이란 말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근데 흥선대원군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빨리빨리 외교를 맺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1875년입니다. 1875년에 강화도 근처에 일본군이 왔어. 근데 일본군이 왔는데, 일본은 이제 군함이야. 이거 군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이게 대포 빵빵빵. 이 배 이름이 운요호라고 해. 운요호. 그래서 이 사건을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거든. 근데 지네들이 다가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땅에 다가오니까 우리나라에선 경계를 했겠지. 그래서 대포를 쐈어. 너네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너네가 먼저 쐈다고 막 공격하고, 영종도 알지? 영종도가 어디냐면 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륙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렇지만 어쨌든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 해 1876년에 너네가 이렇게 우리나라 배 막 쏘지 않았냐. 너네 지금 우리 괴롭혔으니까 우리나라랑 조약해. 통상수교 조약해. 우리나라랑 너네 항구 열어. 개항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뭔가 외교적 지식이 없었어. 왜냐면 다른 나라랑 뭔가 그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그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의 정치를 끝내고 아들인 고종한테
그 정치를 준 상태야. 그리고 고종은 약간 그 명성황후 민씨한테 좀 약간 조종을 당한, 이런 말 좀 안 좋은데 아무튼 그 민씨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던 상태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조선의 개항을 바라는 나라 안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 나왔네.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어. 왜 불평등 조약이냐면 진짜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치외법권이라고 있는데 치외법권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 이후에 뭐 조선은 다른 나라들하고 뭐 교류를 맺었는데 뭐 1882년에 뭐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고 막 그렇게 돼요. 어쨌든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것을 꼭 알 수 있고, 그리고 관세를 맺지 않아. 관세라는 게 세금이잖아. 원래 외국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금을 붙여. 그걸 관세라고 하는데 일본 세금을 무관세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다 힘들어졌겠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개항을 주장한 사람들은 왜 그런 정책을 주장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필기를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 혹시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쉽게 말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개항은 다른 나라랑 많이 교류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첫 번째 거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한 사람들은 개항을 하면 외국의 침략을 받기 쉬워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 개항을 주장했던 사람은 조선도 개항으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준비를 많이 하고 했었어야 했어요. 선생님, 그거 좀 안타깝지. 이거 강화도 조약 분위기 봐봐요. 강화도 조약 분위기 보면 무슨 완전 우리나라가 무슨 죄진 것처럼 이렇게, 그치? 군사들도 잔뜩 있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 뭐지? 왜 똑같은 게 두 개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아이고, 오늘 좀 내용이 좀 많네. 오늘 선생님이 한번 잠깐만 백지 하나 템플릿 추가해서 오늘 공부한 거 뭐 있었는지 잠깐 보여주면, 일단은 세도정치, 그쵸? 세도정치는 외척들이 한다는 거였고, 하나 알려주자면 순, 헌, 철 시절에 안동 김씨 그리고 풍양 조씨, 뭐 이런 거까진 몰라도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때 왜 힘들었냐면은 얘네들이 뇌물 받았다 그랬잖아. 세도 정치에서 뇌물 받고 세금 엄청 두드러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지.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흥선대원군이었어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었죠. 이하응은 아들은 고종이었어요. 등장해서 개혁 정치를 펼쳤죠. 개혁 정치 제일 먼저 펼친 게 세금을 줄였어요. 세금을 줄인 거 잘했어. 그리고 서원도 줄였어요. 이것도 잘했어요. 근데 경복궁 준 건 이게 좀 힘들었어. 그리고 선생님이 당백전 얘기했죠. 물가가 엄청 오르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자고 찾아왔어요. 1866년 프랑스의 병인양요, 그리고 1871년 미국의 신미양요, 그리고 1876년 이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이고요. 이거는 일본이랑 한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뭘 세상에다가 우리나라에다 많이 했냐면 척화비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런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보니? 다음 시간에는 갑신정변 보네요. 이것도 끝장이지. 자, 오늘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